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많은 형사법 중에서 명예훼손죄를 하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마도 그 악의적인 리뷰를 다시는 블랙 컨슈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리뷰 중에서 안 좋은 그 뭐죠? 새우튀김이었던 것 같아요. 새우튀김을 뭐 오늘 배달된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된 건데 3, 4일 된 건데 한두 개 남아져 있는 것을 리뷰를 달한 걸 보고 통화를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이게 이슈가 돼서 지금 법률 개정안까지 올라올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실은 명예훼손죄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그 별로 댓글 안 다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제 변호사 선임료를 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실 수가 있지만 소소하게 많은데 이걸 매번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하시기에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최소한 인근에 자기 주소지 근처에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블랙 컨슈머를 좀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냐 이렇게 하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거기 경찰관이 주시는 그 고소장이 있어요. 각 경찰서에 가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최소한 인근에 자기 주소지 근처에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블랙 컨슈머를 좀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냐 이렇게 하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거기 경찰관이 주시는 그 고소장이 있어요. 각 경찰서에 가면은 약간 포맷이 하나씩 있거든요. 최소한 수기로라도 쓰고 관련된 증거 자료는 가져가야 그래도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고소하기는 편할 것 같다. 그런 걸 중심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쉽게 사례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격세지감을 느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 컨슈머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SNS로 막 이런 정보들을 올리고 평가를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률의 추세도 오히려 명예훼손죄를 소비자한테 인정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오히려 이런 평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 컨슈머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 한 5년 SNS 등이 발달하면서 그 블랙 컨슈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하냐면 구매한 상품을 하자를 문제 삼아서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한 평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약간 악의적인 컨슈머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근 5년간 블랙 컨슈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민원이 1,300여 건, 그다음에 2021년 6월에 정의당이 그 관련한 설문에 의하면 별점 테러와 악성 댓글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0%가 넘고요.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74%가 넘습니다. 그만큼 고객에 대한 평가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제는 좀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형법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사기는 거짓말 해가지고 나한테 돈 뜯어가면 사기 아니냐. 명예훼손죄는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형법에서 처벌을 하는 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그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해요.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형법의 그 명예훼손죄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높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는 형법에 적용이 되지만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에서 올리는 이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더 세게 처벌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허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동일한데요. 다만 하나가 추가가 돼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 등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세 가지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공연성, 두 번째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세 번째가 특정성입니다. 이 세 개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경찰서에서 거의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성. 그 온라인 아이디 또는 닉네임 대상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가게가 있고 그 가게 밑에 리뷰를 달기 때문에 특정이 되잖아요. 그 가게인 게 명확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약간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그 아이디에 욕을 하거나 아이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이디를 대놓고서 아씨 얘가 뭐라고 나를 비난해. 왜냐면 제2의 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아이디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이름이나 나이 등을 이미 공개를 해서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서로 친분이 있는 거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한 뭐 이제 소상공인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밴드나 이런 데에는 서로 다 아시잖아요. 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정됐다고 봐요. 근데 아이디만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모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성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연성이라는 게 누구든지 이게 전파가 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있는데 어떤 여자랑 바람을 폈다.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될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인터넷에 내 남편 신상 올리고 상간녀 신상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면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좀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들었어. 그래서 A씨가 바람이 난 거 남편이 알았는데 법을 조금 아니까 불륜 남녀를 김모 씨, A씨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될 정도인지 사연을 썼어요. 누구인지 특정될 정도로 사연을 썼어요. 누구인지 특정될 정도로 제가 사연을 썼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유를 썼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본인 메일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군지 신상이 궁금하면 쪽지 주세요. 그리고 쪽지가 오면 불륜 남녀의 신상 명세서를 알려주면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당신만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되실 것 같죠? 네. 왜냐면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1대1 쪽지로 말해준 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했는데 왜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한테 알려줬다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둘 간에는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 말을 지켜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과연 지켜주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을 그냥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야,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 불륜 사실을 상간녀의 가족이나 아니면 상간녀하고 매우 친한 절친,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의 감사실 내지 인사과에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알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실 것 같으세요? 발언의 상대방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나 신분 관계로 인해서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이 된다고 제가 밑에 써져 있는데 이 두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또 안 나와 있어서 설명 못 드리겠네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불륜녀의 가족에게 알렸잖아요. 자기 가족이니까 그 치부를 숨겨두고 싶어 하시겠죠. 이거를 막 자기 딸인데 어디 가서 소문을 내시겠어요? 이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의 감사실 내지 인사과는 사실은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요건이냐면 감사를 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받아서 사실 소문내는 게 아니라 업에 있어서 써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사실이나 인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은 인정을 안 해요. 감사실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이거 보통 감사실 같은 경우에 공무원인 경우가 많이 감사실에서 걸리는데 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게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불륜 핀 것들을 감사실에 들어가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맞으면은 뭐 이제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실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감사실에서 이런 걸 소문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암암리에 조금씩은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이 내용을 뒤에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다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려운 게 구체적인 사실 적시예요. 어떤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A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적이 있대. 이건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든 아니면 실제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부하 직원에게 야, 너 코로나서 그런지 너 확진자가 됐어.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느껴지지만 이거는 단순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 너 살쪘다는 걸 비난하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가 모욕죄로는 사실상 처벌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벌금 50만 원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죄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갈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구체적인 사실적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아닌 경우에는 모욕으로 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경찰에서 내가 얘기만 하면 무슨 죄로 처벌을 해주고 조사를 해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소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경찰이 그 죄명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거든요. 물론 이제 더 친절한 분들은 같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꼭 안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것 같으니까 1순위로는 명예훼손죄.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욕 같으니까 모욕죄는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셔야지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만한 그 서비스 불만 후기가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될 텐데 제가 이게 좀 힘들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왜 힘드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어플이나 네이버 후기 이미 서비스 불만 이용 후기가 올라와도 사업주가 사실상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잘 안 되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이용해서 후기를 올리는 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악의적인 블랙 컨슈머의 후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 사실상 그 후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적시에 의한 평가, 사실적인 평가는 맞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위법성이라고 해서 그런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위법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따지는데 이거는 법률에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만 코멘트가 달아져 있어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과연 공공의 이익인지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법률가들은 거의 다 아는 사건일 거예요. 이거 피고인이 박 씨거든요. 벌써 10년 전 사건이죠. 제가 왜 아까 전에 10년 전 얘기를 했냐? 10년 전에는 이렇게 리뷰가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올리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11년 12월 12일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에 이 사건 조리원에서 250만 원을 들여서 산후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새벽에 올립니다. 몇 회? 9회에 걸쳐서.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한 인터넷 카페, 이거 아마 이름 얘기하면 누구 다 아실 만한 카페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그 산후조리원의 이용 후기를 게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시한 글을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다는 점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임산부들이 그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린다라고 쓰긴 했죠. 근데 이제 좋은 점만 올린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올린 거예요. 그 게시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산후조리실 사이에 소음이 심하고 음식 간도 좀 안 맞고 이래서 13박 14일간 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겪은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환불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피해자 측에서 막장으로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조리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에 지금 피고인이죠. 박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이 글에 회원들이 댓글을 막 단 거죠. 그래서 공감을 표현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글만 보고 밑에 야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너가 좀 과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도 같이 밑에 댓글을 달는 거예요. 야 너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야 우리도 있는데 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원성 지르는 거는 우리한테도 피해 아니냐. 너도 잘못했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찬반 토론도 이루어질 정도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아, 제가 이름을 썼네요. 뭐 기사화 됐으니까. 맘소리 그 당시에는 2만 명 정도였거든요. 맘소리 베이비에 뭐 A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 이용 후기를 올렸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위반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안 넘겼네요. 근데 1, 2심은 제가 들어도 너무 심한 말을 많이 썼으니까 유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가서 바뀐 거예요. 왜?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후기가 활발하지도 않았고 그 관련된 상품 정보, 서비스 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상인들이 아는 경우는 많았지만 소비자에게는 그 정보의 양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로 제가 또 많이 설명을 했네요. 1, 2심이 판단된 근거는 지금 사실을 적시한 건 맞지만 A조리원의 그 원장의 태도나 그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한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저기 3심 전에 1, 2심 근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제목이 A 산후조리원의 막장 대응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인가 청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라고도 쓰고 제가 겪은 사실을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A 산후조리원은 정말 칠 떨리게 무서운 곳이다. 조금 어휘가 좀 자극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은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명예훼손죄에서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이용해서 후기를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과장된 말들이 있었잖아요. 언행이 좀 셌잖아요. 야, 여기 너 고객을 돈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좀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약간 불리한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사인 간의 경우에는 이게 이 정도로 엄격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를 보시면 되거든요. 피고인이 그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관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그 산후조리원 이용 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아까 전에 A 산후조리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이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장력이 좀 다르거든요. 10년 전에 카페에 올린 것과 현재 카페에 올리는 거는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SNS가 이렇게 파장력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카페에 올린 거가 계속 퍼가는 거, 공유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을 해야 되고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의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만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판례는 10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교하려고 다른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건 2013년 사례예요. 전주지방법원 사례인데 40대 후반의 여성이 이제 B 씨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 회사에 계약 기간 1년으로 해서 이용 대금이 385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그 결혼정보 업체는 A 씨에게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서 남성 회원들과 만남을 주선했어요. 여기 되게 이 정도 비싼 거죠. 5회인데 이 정도 비싼 거 아니에요? 13년이면 7, 8년 전인데 엄청 여기 좀 핫한 데였나 봐요. 그래서 A 씨니까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2명의 남성 회원들이 A 회사에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되게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그래서 B가 그 A에게 너랑은 이제 계약 진행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컴플레인이 와가지고 너무 너가 예의 없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씨가 야 그러면 해지하니까 환불해줘라. 나 5명 만났는데 2명밖에 못 만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환불해줘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거절을 한 거죠. 그 A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중매를 해주는 그 업체에서 야, 너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2회 이상 그 항의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및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정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환불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잖아요, A가.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B가 그러니까 결혼 소개업체가 상대방의 그 직업, 재산을 허위로 소개하거나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2014년 11월 16일서부터 2014년 8월까지 20차례 정도 올렸대요. 꽤 많이 올렸죠.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이틀 동안 무려 39회나 B가 운영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2시간 40분간 욕설을 했대요. 여기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명예훼손 인정됐고요. 업무방해도 인정이 됐고 모욕도 인정이 됐어요. 아마 그 모욕은 전화로 욕설한 것 때문에는 아니고 아마 그 게시글 올린 거에 모욕적인 언행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모욕도 마찬가지로 공연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1대1로 전화한 거 가지고는 모욕이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것도 사실에 근거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인정이 됐냐? 보면 1, 2의 케이스는 공공의 이익이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걸 썼어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좋은 점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임산부 경우에는 신중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약간 공공의 이익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좋은 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피고인의 글에 대해서 카페 회원들에게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하거나 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하면서 카페 회원들 간에도 그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최소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했고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얘기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올린 거라는 거죠. 재판부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볼 수 있는 판례는 그 내용의 요지만 보는 거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증거 자료가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수차례 올리긴 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삭제를 요청한 것 같아요. 이거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 내가 고소를 했으니 고소할 예정이니 이걸 좀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올리긴 했지만 이건 카페에서 운영진이 지웠기 때문에 여러 번을 올리는 거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차례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만을 기재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두고 오해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충분히 악의적인 경우라고 본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업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이고 그다음에 허위의 사실을 많이 기재했기 때문에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하면 명백하게 사실에 위반돼서 평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한 게 왔다. 곰팡이 쓴 게 왔다. 근데 사실은 오늘 배달된 게 아니라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배달된 건데 갑자기 이게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블랙 컨슈머를 파악을 할 때 단순히 평가를 안 좋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갖고 한 소비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발견을 했다면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배달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배달한 거다.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은 아마 체크가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가시면요. 자료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막 다 캡처해주고 복사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쓴 글 같은 경우 캡처하셔서 프린트 다 해간 다음에 이거 사실하고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거를 경찰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사를 해주십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비교적 최근 사건이에요. A씨는 그 치아 통증을 호소하는 부인 B와 같이 치과를 방문해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죠. 이거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야, 이거 A의 치과 치료 중에 그 의료 과실이 발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단정을 지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치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1인 시위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환자들한테 신경치료를 잘하는 치과가 진짜 치과다. 당신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병원에서 발치하면 의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병원 신경치료 못하니까 잘 생각해라. 의사 믿고 치료했는데 의사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가 멀쩡한 상태로 왔는데 하나는 뽑혔다.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그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A의 주장과는 달리 치과 내 의료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A씨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재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모욕에 해당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실수한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업무 장소 앞에서 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고객들이 업무 장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무 장소에 와서 좀 횡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되는 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단은 실제로 업무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고객들이 이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항의 연락이 오게 되면 일단 사실 파악부터 하세요. 왜냐면 같이 화내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화낼 거 아니에요. 얘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너가 감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괜히 그러다가 역공당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녹음기를 켜세요.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켜고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대화자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없는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면 불법이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기를 켜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녹음기를 켜시고 너무 심하게 횡패를 부리면 직원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하세요.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고객님 뭐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잖아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건 아니고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건 음식값만 안 받으면 되겠다. 어느 정도 선만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제시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 최소한을 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고객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오늘 음식값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뭐로 제공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더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런 고객님의 이런 불편한 상황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드리는 게 과연 원하시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 범위가 음식값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나 아니면 사과를 받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그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있지만 만약에 지나치게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음식값만 요구해도 사실은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인데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녹음을 하셨다가 나머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강요죄나 다른 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받아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지레짐작하지 말고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냥 같이 화를 내면 오히려 나만 나쁜 사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시는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만 녹음하거나 그거 캡처해가지고 계속 재생산해 내요. 왜냐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블랙 컨슈머는 한 집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대응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또 진행이 빠르게 돼서 뒤에 요청한 자료 말고 다른 얘기를 한참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온오프럴 상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은 2달 전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이 감소하는 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골 고객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SNS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악성 후기와 악플을 달고 있다는 것을 제보를 받아요. 근데 SNS 계정을 보니까 당신이 만든 제품이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서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악성 후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 일단 앞에서 제가 명예훼손에 관한 거,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거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좋고요.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아니면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 그러면 이 증거들을 최대한 찾아가시고 좀 글로 써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지 최대한 글로 써가신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내용으로 좀 고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보유하고 있는 고정된 폼으로 되어 있는 고소장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적고 증거자료 같이 내서 그다음에 접수인 확인 도장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고소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고 복사해도 좋으니까 이걸 마련을 하시면서 일단 고소를 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업무방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2가지 요건으로 고소가 가능한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있는데 이거 사실적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예가 훼손될 정도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수가 있고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형법에는 그 업무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허위 사실의 유포나 이런 방법으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신용훼손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다 상점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그 명예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신용을 훼손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의적 예비적으로 2개 다 죄명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고소를 하고 고소 접수증, 그다음에 고소장 사본을 일단 마련을 하세요. 그다음에 SNS 회사 온라인 마켓 플랫폼 정보 처리 담당자에게 악플 등 문제 글 삭제를 요청을 하시고 가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소장을 작성한 걸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플랫폼 정보 담당자에게 이거 악플이에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지워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소장 접수증이랑 고소장을 같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로 고소하는 경우에 빨리 고소장을 우선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의견서를 내도 되니까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증과 고소장 사본을 들고 SNS 회사나 아니면 카페인 경우는 카페 운영진, 온라인 마켓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담당자에게 공문을 다 띄워요. 이렇게 올라온 글이 어디에 있으니 이걸 좀 지워달라.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링크들 다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면 삭제나 아니면 얘네들이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빨리 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빨리 되긴 하지만 지워주는 건 좀 빨리 되는 거긴 하지만 국내 업체가 좀 더 빠르고요. 해외 업체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보통은 요즘 악의적인 것들은 많이 내려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근거도 있어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련된 정통망법의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료를 또 같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장 만든 자료 그대로 보내시면 그 자료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간단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요청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상 저희에게 직접 요청한다고 알려주시는 경우보다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름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기에서 그냥은 보통 안 하고요.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걔네가 파악하는 걸 바로 주지는 않고 이거는 형사 고소나 인사소송을 하면서 그쪽에 자료 정보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조금 어려운 거는 구글이죠. 해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법도 있고 이래서 협조적인데 제가 하다 보면 조금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올라오는 부분들은 SNS에 올리는 경우 요즘 인스타들이 좀 많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보통 블로그에 많이 올리잖아요. 블로그는 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웹을 통해서 하는 요기요나 뭐 배달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저희가 명예훼손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은 구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 혹시 블라인드라고 아세요? 블라인드라고 해서 역시 회사에 직원이 많으신 분들은 예, 알고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이제 업체 중에 하나인데 포털 업체 중에 하나인데 포털 업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블라인드라고 해서 익명으로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다던가 막 이렇게 해서 좀 인증을 간단하게 하는데 요즘 거기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회사에 대한 거 욕만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업체를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얘가 이따위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저희가 했더니 아 이메일 말고 정보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고객의 이메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메일 주소가 해외 업체인 경우거나 아니면 이게 물론 뒤에 법인 그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다음 같은 거를 통하면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 정보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피해가 컸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게요. 이 경우에 2개월 전서부터 이유 없이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형사적으로도 자기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양형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얘가 이렇게 나를 명예훼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 방해를 했어요. 이렇게 고소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가 입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양형에 많은 차이가 지게 되고 그때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합의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하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담았지만 이거는 형사소송일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피해에 대한 근거나 자료 수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플, 후기를 처음 게시한 시점서부터 행위가 중단된 시점까지 매출과 그 전월 대비 그러니까 아니 직전 연도 대비 비교를 해서 매출 추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플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매출 손실이 있었는지가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이제 손익도 순손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피해 보상을 입었는지도 금액을 기준을 제시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지만 그 형사소송 양형도 있지만 형사소송 내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배상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명시를 하면 형사소송 안에서도 판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거는 손해액을 형사 절차 내에서도 배상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 경우까지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이 경우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브랜드 이미지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점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우리 지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평가로 인해서 손해가 있었는지까지 만약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면 고객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들여서.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랜덤으로 뭐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객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내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업무방해를 당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분화해서 평가를 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었던 매출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위자료조로 어느 정도 반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시는 경우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정말 심각한 물론 컨슈머를 만나는 게 아니라면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명예훼손죄 말씀드렸는데요. 전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요. 다른 지금 언급해드린 것보다 제일 세요. 처벌의 정도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 있고요. 또 협박이 있어요. 협박이 왜 들어가 있냐? 야, 너 이거 나한테 보상 안 해주면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요즘 고객들이 얘기하는 게 협박이 약간씩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협박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죠. 구체적인 앞에 상황이 있고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 장사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냐. 이런 경우도 협박은 생각보다 작은 것도 협박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 정황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 늘 언행이 세지면 모욕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전에 확진자도 모욕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모욕으로 좀 고소를 해봤는데 같은 언행인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면 모욕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정도의 언행인데
모욕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앞뒤 정황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앞에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정황이 있고 업무상 당연히 본인의 그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라던가 경위라던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당연히 그 약간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이 무슨 년이 눈을 도끼 눈을 뜨고 나를 그런 식으로 꼬라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앞뒤 정황이 뭐가 명백하게 있으면 모욕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게 너가 과연 너가 야 너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 약간 유발하는 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욕하는 거를 유발하기 위해서 약간 세게 언행을 했을 때 이 사람도 화가 나잖아요. 앞에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야 너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누가 그 예를 들자면 누가 너처럼 일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월급 받는 게 내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반말해가면서 너 반말을 일단 하는 거지. 야 그래서 왜 저기 반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내가 반말하면 뭐 어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일단 유도를 하는 거죠. 반말하는 게 모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분은 상할 수 있잖아요. 나이도 어린 게 나이가 같아도 기분이 나쁘고 나이가 많아도 처음 보는 사이고 친분 관계가 없는데 막 반말을 하거나 이러면 약간 그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약간 센 말이 약간 한두 단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모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실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늘 고객들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세요. 막 너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연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연착된 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에 급하게 올랐다도 내려가는데 그때 토요일에 김포에 안개가 껴가지고 연착이 다 이제 연결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짧게는 30분, 뭐 대한항공도 30분, 다른 저가항공 막 2시간씩 연착이 됐어요. 고객들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국내선인데 해외도 아니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나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지치고 이러니까 하니까 젊은 직원이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불친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러니까 언행이 그런 게 아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좀 더 친절한 게 요즘 익숙해져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엄청 한국 정도 제가 해외를 가봐도 한국만큼 친절한 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절한 게 익숙해진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상황도 이미 2시간 연착에 이런 상황에서 왜 앞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앞에 그 공항에 가면은 지금 몇 시 비행기가 몇 시까지 바뀌었으니 대기는 몇 시서부터 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전반적으로 다 연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서 앞에서 보면 알긴 알지만 뭔가 제대로 연락이 안 갔거나 문자가 잘 안 가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항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줄 서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연결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왜냐면 또 한 번 더 변경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뭐 45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 55분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라 55분입니다. 앞에 써져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너가 그게 과연 미안하다고 하는 표정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근데 말은 죄송하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지쳤나 봐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말하게 되고 고객도 반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분은 뭐 나이가 뭐 5, 60대가 됐고 이분은 뭐 이제 기껏 해봤자 뭐 30대 초반 제가 봤을 때는 한 2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서시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너가 그게 고객에 대한 태도냐. 지금 너네가 이렇게 연착을 하고서 다른 데는 30분인데 너네는 2시간 기다려놓고 해놓고서 이게 너가 고객한테 하는 행위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간혹가다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그게 눈을 그렇게 뜨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욕적인 언행이 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좀 다혈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찰이 왔을 때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증인을 해주겠어요.
그다음에 뭐 직원이 증인을 쓴다 하더라도 약간 못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요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요죄라는 거는 저게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 보통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대법원까지 가서 되게 유명한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그 환경단체가 그 회원들 자체적으로 폐수 배출 단독 활동을 한 거예요. 단속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특정 신문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재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무슨 일보에 광고 올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뭐 너네 회사가 그 회사 그 신문사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게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소비자 불매 운동을 했어요. 이거가 강요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잖아요. 물론 이제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불매 운동을 해도 돼요. 왜냐면 상품이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걸 인터넷을 알리겠다고 한 수준을 넘어서 업체에 지장을 주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협박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이나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음식 좀 문제가 없는데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의 것. 음식 원래 보통은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물건만 배상해주면 되는 건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수 처리 같은 거 확인서 안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조사받아야 되는 거지. 걔네한테 확인서 받게 되면 이게 증거가 결국은 돼서 고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발해도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죄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이 사례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시간이 이거는 원래는 케이스 설명할 때 나중에 얘기 안 할 때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도 되게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 사탕 팔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어떤 사람이 샀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건을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본사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맹점이었던 거죠. 본사에다 요청을 해서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여기서 팔고 있어.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배상도 아니고 100배에 해당하는 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면 25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여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근데 여기를 다 털었더니 의외로 판매한 거 한 건 제외하고 나서는 없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사탕이. 그래서 형사는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게 발견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하잖아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억울하니까 야, 왜 우리 경찰에서도 무혐의 받았는데 어떻게 영업정지가 15일이 나오냐. 이 사람 블랙 컨슈머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붙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1, 2심은 인정을 했어요. 정당하다. 구청에서 한 처분이 정당하다. 아무리 그 경찰에 대해서는 형사는 좀 엄격한 증명을 요하니까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산 게 맞고 유통기한이 지난 게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 가서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비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100배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고 보통은 가맹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일반적 본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백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거기서 팔렸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지 않은 이상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약간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도 소비자의 단순 평가하고 명예훼손을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까 저 1, 2심 다르고 그다음에 대법원 달랐잖아요. 그만큼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을 점주가 일일이 또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죠. 근데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가 정말 커서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좀 해야 되지만 아니면 너무 악성이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례들 봤듯이 뭐 한 달에 뭐 10건, 9건 이렇게 막 악플 달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제 소소해서 내가 변호사 선임하고 쫓아가고 이런 시간이 더 아깝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대응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온라인이라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오프로 꺼지면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이유는 소비자에 관한 것도 있지만 경쟁업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상가나 이런 데 있다 보면 무슨 조합이라든지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실 때 사실은 대립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되시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통 상가연합회 이런 데들한테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상가연합회가 있고 B라는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다른 또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모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한쪽이 하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이 녹음을 하시면서 같이 쌍방고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흔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민원 상담팀에서 무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웬만하면 본인은 경찰서에 피의자로 가시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근데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당하고 나야 법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법을 모르는 거는 재판정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쟤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음한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되게 흔해요. 생각보다 되게 흔한데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 최근 그래서 별점 테러랑 악성 댓글로 인해서 법률안이 상정되기는 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지금 법으로도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이런 법이 한 번 더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처벌이 좀 쉬워지고 앞으로의 그 방향이 바뀌는 그런 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거짓된 사실을 통해 타인의 판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업무방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그 업무방해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중복되는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나온 이유는 이게 온라인 상에서 별점 테러나 아니면은 악의적인 그 평가를 인해서 판매 평가를 낮추는 행위 같은 경우를 처벌하겠다라는 그 조항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통과된 건 아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통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식업체
대한 그 평가와 그다음에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한 항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때문에 분 덕분에 이게 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이 많아요. 과연 별점 1점을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야 된다고 보냐, 이건 단순한 업무 평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별점 평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 이음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신선도, 아니면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5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먹었던 게 신선했는지, 제품이 어땠는지, 서비스가 어땠는지를 각 별개별로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정위에서 제공한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의 평가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통과된 이후 다 모든 그 웹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어플에서 그게 적용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법령이 나오는 거는 거의 그 타이핑으로 치는 그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서 평가하는 말에 대한 평가가 거의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여전히 지금 형식대로 별점을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령 자체 간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격세지감을 진짜 많이 느껴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10년 전에는 분명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봤는데, 지금은 약간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사업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이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았던 건 사실은 성형외과였어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평가를 올리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금전적으로도 약간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인터넷 후기에 그 평가를 올리게 되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망했다,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고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인정되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명예훼손으로. 왜냐면 업무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그 병원 의사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해서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후기를 올리니 많이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여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냐면 다른 데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흔하게 있었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뭐 네이버에 뭐 영수증 올려가지고 영수증으로 업체 평가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통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데 중심으로 어디가 좋은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알고 가는 경우에 대한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현상을 많이 반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가 된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 평가가 엄청 중요하고, 후기가 엄청 중요하고, 그 정보의 교류도 엄청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소비자가 갑질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스시 몇 개 주시면 평가 좋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야, 내가 너 고소할 수 있지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넘어갈게라고 마음을 생각하시는 것과, 아씨 짜증나,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라고 아무 방법도 모르시는 것과는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는 나올 거예요. 리뷰나 별점 개선 제도, 그러니까 리뷰나 그 별점 제도 개선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방통위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준비가 됐으면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여지가 있는 리뷰가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그 리뷰를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좀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쿠팡이츠는 이미 10월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이 포함된 리뷰는 차단하고 별점 테러는 통계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제도들을 알고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제 점포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CCTV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 유튜버들도 먹고 살려고 자극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혹시 게장 사건 아세요? 역시 아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그 게장이 거기가 리필이 되는 데였는데 밥풀이 나왔다고 얘네 이거 게장 그 소비자한테 나갔던 거 다시 내보내는 거 아니냐,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라인에 올린 경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다. 대신에 그 본인이 썼던 접시에다가 바로 리필을 하기 때문에 본인 밥풀이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랬는데 그걸 벌써 여기에 확인도 안 하고 업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CCTV가 찍힌 거죠. 그 사람이 먹었던 밥풀이 거기 접시에 떨어진 게.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는 내리고 그 전에 근데 며칠 동안 그 사람이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각종 전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인가 상당 기간 동안 업체가 장사를 못할 정도였어요. 계속 요즘은 그런 게 올라오면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악플을 달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특히 전화로 괴롭히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쪽은 아마 고소를 당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이거를 악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이슈가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세요. 확인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기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CCTV에 제가 알기로는 밥풀이 떨어진 게 찍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고객의 컴플레인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CCTV가 웬만한 데들은 요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날짜 그 고객이 왔던 시간 날짜 체크를 하셔서요 꼭 따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각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 3일, 많게는 14일, 2주 정도 그 하드 용량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리해요. 차라리 여기는 다행스럽게 빨리 올린 건지 아니면 거기 용량이 많았는지 남아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먼저 들어온 경우에 그 손님이 갔던 시간 이런 거 체크하셔서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 뒤에 영상이 앞에 엎어지면서 찾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증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집하고 계셔야 돼요. 녹음도 좋고 CCTV도 좋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증거는 모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되어 있다라는 안내문을 달아야 돼요. 달지 않으면 법에 저촉돼. 네, 그거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나와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관련 정보통신망법인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법령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아예 그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CCTV를 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무슨 목적으로 CCTV를 달았다라는 거를 표지판을 하게끔 안내 문구를 달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과태료 처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과태료 내지 벌금인데 되어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는 뭐 이제 방범을 위해서 내지는 뭐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 사항을 달아놓고 이런 목적으로 CC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문구를 작게 CCTV 아래나 아니면 입구 쪽에 붙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CCTV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설치를 가짜 CCTV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CCTV만 있다는 것만 있으면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에 CCTV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모르는데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경우에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예,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몰라서 못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셔야 돼요. 사실 이게 블랙 컨슈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들리시나요? 예전에는 사실은 경쟁 업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제가 고객보다 이제 경쟁 업체에서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후기로 근처에 있는데 내가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인 경우에는 그 경쟁 업체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올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가장 큰 사건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쟁 업체 빵집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모 빵집이 쥐가 나오는 식빵이 나왔다 해서 엄청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실제로 쥐가 나온 이런 식빵 같은 거를 올리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경쟁업체에서 저쪽에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화가 나서 악의적으로 꾸민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플이 블랙 컨슈머가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경쟁 업체에서 일부러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아니면 고객 평가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객이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좀 더 이거 형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고객이 했을 때에는 이게 평가나 정보 주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 업체에서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안 좋게 다는 경우들은 고객이 하는 경우가 다르게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연성 부분하고 사실 적시 부분인데 아까 전에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인터넷에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다른 데에 올린 경우에는 좀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터넷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지금 아까 제가 경쟁업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게 증거 모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을 때 경찰에 와서 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증인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 말을 가장 안 믿어주세요. 경찰에서. 왜냐면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쟁업체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우리 업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서 그렇게 들어서 건너 들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올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보통 내 쪽 증인이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럼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경찰서에 가시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증인이 있습니다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정이 되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반영해서 인정될 때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증인도 와야 되고 상대방도 좀 인정을 하면 좋은데 상대방도 좀 변호사랑 상담받고 가면 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람만 가지고 오세요. 그때 같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경찰 조사를 오냐?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한번 경찰서에 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증인들은, 그러니까 같이 들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찰에서 소환했을 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경찰이 강요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오히려 편해요. 남아 있으니까. 물론 온라인의 경우에도 삭제하면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캡처하고 그다음에 캡처 위에 보면은 주소들 있잖아요. 주소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가능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캡처를 해서 증거로 모아두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너 그렇게 하면 고소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다 삭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악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삭제하니까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상인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악플만 지우면 되지 고소까지 원하시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악플을 달렸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보상을 해주겠지만 이걸 좀 삭제하고 싶으니 정보를 알려줄 수 없겠냐. 이 사람이 누군지만 찾으면 내가 좀 협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을 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만 단순히 악플이나 나쁜 평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객과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연락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좀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좀 세신 분들은 그냥 일단 고소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그분하고 연락이 되고 삭제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니 사실은 제가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좋은 평가를 다하는 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좀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맞는지는 사실은 약간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 악플을 삭제하기 위한.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삭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고소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그런 거에 기분을 많이 나빠해서 끝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얘가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형사고소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평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유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을 좀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봤는데 보면은 그 평가가 비공개 평가가 있고요. 공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평가는 사장님만 볼 수 있는 평가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여기 너무 단골이어서 보통은 이제 비공개로 이번에는 뭐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지는 여태까지는 잘 먹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안 좋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반영을 해주세요라고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비공개로 사장만 보는 댓글에 단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화가 난 거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달린 줄 알고. 그 업체의 그 웹 기능이나 댓글 기능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로 안 좋은 얘기를 막 쓰셔가지고 그거를 또 인터넷에서 이게 공개가 돼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기능을 알았다면은 좋게 대응을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너무 이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망신 줬다는 생각에 왜냐면 별점 5점을 줬어요. 단골집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이번에는 이렇으니까 이것만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오해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장님은 거기다가 막 오히려 안 좋은 댓글을 달고 이걸 공개적으로 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 자기가 까먹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업체 사장님들도 그런 걸 반영을 할 때 안 좋은 얘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좀 보고 감정적으로 그 댓글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사용하는 배달업체, 평가업체 이런 데들의 기능이 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더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 건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모로 고객도 그렇지만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이 감정적으로 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업무방해죄, 협박, 모욕, 강요죄 이런 거 설명해 드리는 것이요. 사실은 업체주 분께서 잘 알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모욕이나 협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태를 좀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리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했던 얘기 제가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리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사실 이게 여기 있는 그 소상공인분들께서 얼마나 다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이버 영수증 리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배달 어플을 눈으로 바로 보세요. 그래서 엄청 신경 쓰세요. 그런데 네이버 리뷰 평가는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리뷰 평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받고 주문 받는 거 배달업체는 바로 주문 순서에 뜨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네이버 리뷰 평가 같은 경우 요즘은 그 영수증 찍어서 그 업체들이 네이버에 다들 지금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최소 위치 때문에라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밑에 리뷰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영수증을 찍어서 그 영수증 찍힌 걸 확인하고 리뷰를 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평가를 신경을 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배달 업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도 뜨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의외로 네이버 평가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를 관리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써도 걔는 그냥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거기 댓글들이 평가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서 리스트를 좀 만드셔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기 리뷰들을 좀 평가를 해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제 SNS 같은 경우에도 음, 관리를 SNS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데 의외로 또 아닌 분들도 많더라고요. SNS 안 하시거나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샵하고 본인의 업체명 이런 걸 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조금 악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안 좋은 후기 같은 경우는 자기 업체명 검색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의뢰인이 알려줬다. 아까 뭐 단골 고객이 알려줬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려면 악플을 다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최소한 그 업체 고소하기 전에 물론 나중에 고소하신다고 해도 되지만 관련된 그 악플이 달리거나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올라왔다.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는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는 빨리 연락이 그래도 와요. 왜냐하면 뭔가 보상을 받길 원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에는 빨리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응할 수가 있는데 블랙 컨슈머는 아니지만 약간 오해를 하거나 난 보상 안 받아도 쟤네를 망하게 하겠어라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도 안 받라고 그냥 내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약간 똘끼가 있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올리시는 경우나 아니면 경쟁업체여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많이 유포되면 많이 유포될수록 여러분의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좀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고소보다 막는 게 더 급하다. 그런 경우에는 캡처를 다 하셔서 얘가 반복적으로 올리는데 이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수차례 올리는 것들을 1회, 2회는 모르겠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올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목적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담당자에게 그 사이트에 관한 관리자나 관련 그 팀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블럭 처리해 주세요. 좀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걸 빨리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소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거 먼저 보내시고 제가 곧 고소할 예정이니 내려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변호사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지만
알아요. 저도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변호사 찾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조금 사소해서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들은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대처를 하시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어떤 걸 알아야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